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황소장에 진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한 분석가가 있는데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비즈니스 총괄인 댄 헬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불러 이 황소장에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러스 수익, 이 BTC 보유 주소가 97%에 육박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수익률로 이제 전환된 계좌가 많다라는 거죠. 플러스 수익으로. 그리고 이제 61% BTC가 1년 넘게 이동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이 투자자들이 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통량은 이제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C 채굴 보상 반감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무제한 이 돈 찍어내기 정책을 내고 있는 그 여파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역대 최고이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채도 많아지고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황소장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주장의 근거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길 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의 이 중앙화된 이 통화들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이 영국이나 지금 미국, 달러화까지 이렇게 이제 기축통화 중심적으로 사용됐던 기축통화가 이제 계속 바뀌어 왔죠.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헬드가 이렇게 차트를 내놓았네요. 자, 그리고 플랜 B의 분석도 있는데요. 이 유명한 분석가죠. 이 플랜 B는 이 비트코인이 다음번 채굴 보상 반감기 이후 이 금보다 희소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채굴 보상 반감기는 2024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희소 가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 S2F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이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이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이 내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금 등에 이 적합한 분석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희소성이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희소성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자산이나 그 물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뭐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고 딱 한 개밖에 없어라고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파장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흐름 11,653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이콥 캠필드가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은 이 과거에 지금
그 살펴봤던 이 분석 내용, 5월에서 6월 정도 이제 지나가던 요 시기에 가격이 이제 횡보를 했던 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 지그재그를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엔 이 시기가 이제 그 매수 구간이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구간에 횡보를 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200일 EMA선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지를 받고 4시간 봉으로 이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이 구간이 이제 출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뭐 매수 바이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나서 과연 이렇게 과거처럼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관건이라고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빙과 일보에서 신문 전면에 비트코인 사용 지지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홍콩 민주화 운동의 이제 상징으로 떠오른 이 빙과 일보의 이 비트코인 사용을 지지하는 전면 광고가 게재돼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빙과 일보는 24일자 지면에 게재된 전면 광고에 광둥어와 그리고 영어로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빙과일보 신문 첫 페이지 전면 광고에는 비트코인은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또 광둥어로 지금 은행들아 오늘 당신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리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디크립트는 이 광고는 이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서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고객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은행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잭션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폐쇄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성, 신분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빙과일보 소유주인 이 지미라이는 최근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에게 비트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이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 은행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로 지금 이런 광고들이 또 게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은행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대체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욱더 홍보해주는 효과를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카바 CMO가 이 디파이 산업 향후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차세대 디파이 플랫폼인 이 카바의 이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가 이 사라 오스틴인데, 이분이 이제 화폐의 최신 진화 형태는 전자 결제와 디지털 금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 금융의 진화 방향은 디지털 통화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블록체인 기반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코인뉴스 모니터링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약 68억 7천만 달러, 그 중에 메이커가 14억 4천만 달러로 20.96%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제 디파이 산업 성장세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라는 분석도 또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데이터 제공 플랫폼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최신 기준 디파이 TVR은 65억
5천만 달러로 8월 초 40억 1천만 달러에 대비해 약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TVL은 이 디파이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자 대출 현황 및 수요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정 후 디파이 프로젝트별 실질 TVL은 기존 발표된 TVL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메이커다오의 경우 TVL의 성장의 75%가 신규 자금 유입이 아닌 이 단순 토큰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파이의 조금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격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큰의 가격을 그러니까 디파이를 하는 그 기업에서 발행한 그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이제 펌핑 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파이 산업이 좀 건전하게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투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언젠가 또 거품이 터질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 블록체인 코로나19 대응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이날 열린 핀테크 행사에서 이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디지털 자산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전염병 확산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접촉자 확인 솔루션 등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을 대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이 블록체인 산업과 당국 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업계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규제 당국에 대한 업계 반감은 이 당국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 최선의 규제 감독 아래에 적합한 기술 활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인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기존 규제의 적합성과 신규 규제 수립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CBDC 연구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해외 지금 유럽의 이제 그 중앙은행들과도 이런 CBDC 개발 연구에 대해서 지금 협력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지금 암호화폐 자체에도요. 자, 그리고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OSL의 첫 조건부 허가가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홍콩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OSL 디지털 시큐리티에 대한 이 라이선스 발급을 조건부 승인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지난해 말 증감회 이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증권 브로커로 간주하고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지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라이센스를 신청한 이 OSL은 처음으로 증권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이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이 OSL은 홍콩 당국이 승인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구체적인 승인 요건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이 금융 중심지를 관할하는 보수적인 감독 당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OSL의 운영사인 BC그룹의 휴메이든 최고 경영자는 이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서 허가기관이 되면 타 허가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BC그룹은 지난 2월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로부터 1,400만 달러, 약 166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현재 BC그룹의 지분 5.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피델리티 그룹에서도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홍콩 쪽의 거래소에도 이미 투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이 레스토랑 체인이 현금 자산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 레스토랑 체인인 타히니가 이 보유 현금 자산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이 중동 레스토랑 체인인 타히니가 보유한 현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기업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폭락장 이후에 기업의 현금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당시 캐나다는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이 우마르함 타이니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가 돈을 찍어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이 미래 가치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순환을 위한 현금 과잉 현상이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현금이 이전과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비트코인을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 3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 대신에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실제적으로 꽤 그 개인 투자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앞으로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내주 1억 1,700만 달러 IPO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최초의 SEC 등록증권형 토큰 IPO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INX가 내주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이 증권형 토큰 IPO를 시작한다고 더 블록이 보도를 했습니다. INX는 이 전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번 IPO를 위해서 개당 0.9달러의 INX 토큰을 최대 1억 3천만 개를 발행할 것이며 최소 투자 금액은 1,0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IPO 시작 일자는 8월 24일 또는 24일 직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 INX는 IPO를 통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 그리고 파생 상품을 다룰 규제받는 거래소 INX 트레이딩 솔루션즈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 지브롤터에서 설립된 이 INX는 2018년 IPO 계획을 처음 공개를 했고 2019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INX는 이번 IPO는 SEC에 등록된 최초의 증권형 토큰 공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INX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거래소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IPO는 이미 자리를 잡고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그러니까 제대로 출시도 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게 좀 우아하죠. 자, 근데 여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보여지는 게, 우선 INX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설립자 베리 실버트의 형제인 앨런 실버트가 경영을 맡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역임한 이 데이비드 월드도 INX 팀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나스닥 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최초로 지금 이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 IPO가 지금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증권형 토큰 IPO가 추가적으로 많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